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던 30대 여성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페류나 같은 짓인가 싶으시겠지만 그 기가 막힌 사연 들어보시면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친척 어른들이 하시는 말로 보통 불의의 사고가 아니란 건 알게 되었어요. 그때 엄마는 이미 지난 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원망하는데 마음 쓰지 말라고 했죠. 아버지가 없어 서러운 순간마다 그 일이 떠올라 쉽지 않았지만 엄마 덕분에 마음을 잘 다스리며 자랐습니다. 대신 아버지 기일이 될 때마다 항상 저를 데리고 납골당에 데리고 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라서도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서도 아버지를 찾아갔었죠. 남편은 그때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날은 회사에서의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연차를 내고 아버지를 찾아갔던 날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차에 문제가 생겨 도로 한복판에 멈추게 된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라 무척 당황한 그때 나타나서 도와준 게 남편이었죠. 일단 뒤에 차가 오니까 갓길에 피해 계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남편은 자기 차에서 삼각대를 꺼내 도로에 세우고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 주었어요. 감사한 마음에 연락처를 주고받게 된 것을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게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애도 결혼도 특별히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진행된 편이었는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남편 집은 특이하게 어머니께서 바깥일을 하시고 집안일은 아버님께서 하셨어요. 거기다 아버님께서는 극도로 내향적이고 바깥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연애 때도 종종 만나 뵈었지만 아버님을 처음 만난 건 결혼을 앞두고 집에 찾아뵈었을 때였어요. 단순히 내향적이라서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묘하게 자식들과도 좀 거리가 있어 보였어요. 남편 말로는 어렸을 때 해외 파견 근무를 하게 되면서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아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보면 너무 남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아버님 드리려고 사온 사케를 남편 편으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뭘 하셔? 뭘? 내가 그때 사다 드린 일본 술 안 드셨대? 몰라. 엄마한테 줬는데 알아서 드셨겠지. 내가 생각하고 사왔는데 오빠가 직접 좀 드리지. 난 아버지랑 그런 사이 아니야. 그런 사이가 아닌 게 뭐야? 예비 며느리가 사다 준 선물 전달해 주는데 무슨 사이가 필요해. 부모 자식 간에. 몰라. 어차피 물어봤자 그냥 좋다고만 하실 거 뻔한데 뭐하러 물어. 다음부턴 아버지 거 안 챙겨도 돼. 평소 유대감이 없어 말도 한마디도 안 한다는데 아버지가 없이 자란 저도 그게 이상하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차리며 지내잖아요. 한 집에 있으면 먼저 식사하시라고 하던지 가끔 전화해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밑으로 있는 신우도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곤 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진짜 이상하다,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싶었던 건 상견례 때였습니다.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은 당연히 안 나오시는 걸 상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오빠, 예약을 왜 4자리만 해? 적어도 5자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안 오실 거야. 어? 그게 말이 돼? 나처럼 아버지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계신데 안 온다고? 말했잖아. 아버지 그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하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싫어하셔. 대인 기피증 있으셔서 애초에 외출 자체를 안 좋아하시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 결혼하는데 상견례 자리까지 안 나오시는 건. 어차피 장인어른도 안 계시잖아. 엄마도 차라리 엄마끼리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 뭐 어차피 아버지 나와봤자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있을 텐데 그러면 장모님만 불편하지. 남편은 그냥 수만 맞춰 어머님들끼리만 만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일리는 있는 말 같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냥 상견례를 진행했던 건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정말 활동적이고 성격이 너무 좋으셨어요. 연애 때부터 시댁 걱정을 안 했던 게 현대적이고 깨어있는 분이시라 시집살이는 없겠구나 싶어서였거든요. 아버님은 표정이 하나였던 반면 어머님께서는 표정도 다채로우시고 항상 표현도 많으셔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들끼리만 만난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끝나갈 때쯤 어머님이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죄송합니다만 사돈께 양해 좀 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준태 아빠가 안 나온 이유는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태 아빠가 대인기피증이 심해서 외출하는 걸 힘들어해서요. 마트도 힘들어서 잘 안 가는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결혼식 참석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결혼식도 안 오시는 겁니까? 아유,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준태 아빠가 좀 그래요. 저도 어지간하면 참석시켜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나 보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사람이 식은땀을 흘리는 게 아이고 저런 그 정도예요? 아유 그래도 우리 애 아빠처럼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계신데 참석 안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런데 그렇다고 사정이 있다는데 계속 부탁드릴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죠. 생각해보면 상견례도 못 나오시는 분이 결혼식에는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남편은 충분히 예상했다는 듯 놀라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아버님 없이 어머님 두 분만 모시는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는 어머님께서 정중하게 부탁하시니 알겠다고 하시면서도 이게 맞나 하시더라고요. 엄마, 괜찮겠어? 나야 뭐 어떻게든 둘러대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는 하객분들이 오빠도 아버님 안 계시냐고 물어보시면 난처할 것 같은데. 바깥 사돈 자리가 영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니. 그나저나 참 희한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안사돈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를 낳고 사냔 말이야. 그러게 나도 몇 번 안 뵀는데 볼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만나셨나 궁금하더라. 근데 오빠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냥 아버님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부자지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나도 은근슬쩍 떠보긴 했는데 그건 아니래. 어렸을 때 떨어져 산 시간이 많아서 그럴 일도 없었대. 근데 옛날에는 해외에 나가서 일도 하셨다면서. 왜 지금은 사람도 안 만나고 살림을 하신대? 나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어. 그냥 추측컨대 해외에 나가 계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부터 살림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남편이 시아버님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모든 건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아버님, 어머님 두 분 사이는 무척 좋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님이 표현을 거의 안 하시니 좋다고 하긴 좀 이상하지만 어머님은 항상 아버님을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항상 아버님께서 해주신 음식을 칭찬해 주시고 대답도 없는 분에게 조잘조잘 이야기도 잘하세요. 그걸 보면서 어머님이 아버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할 정도였죠. 결혼 후 석 달쯤 지났을 거예요. 데이트 도중 남편이 시댁에 가지러 갈 게 있다고 해서 잠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는데 열린 안방문을 보니 아버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물건을 챙기는 동안 조용히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4331번! 적막한 집안에서 울린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한테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더 놀랐죠. 깜짝 놀라 얼어붙은 사이 남편이 방에서 나와 심각한 얼굴로 안방을 쳐다보더라고요. 그 사이 안방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아버님 잠꼬대 하셨나 봐. 근데 뭐라고 하신 거야? 무슨 숫자 아니었어? 글쎄, 나는 못 들었는데. 이만 가자. 근데 아버님 깨신 거 아니야?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 됐으니까 빨리 가자. 남편은 제 손목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우렁찬 목소리로 잠꼬대한다는 게 신기했던 건데 그날 남편이 유독 뾰족하게 굴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그 문제만 아니면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반년쯤 보낸 어느 날이었어요. 그 주에 제 생일이 있었는데 주말에 어머님께서 저녁을 사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시댁에 갔었죠. 시댁에서 만나 나서려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버님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항상 아버님은 집에 남으시고 나머지 사람만 외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기 내어 아버님께 그랬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잠깐 나가서 다 같이 식사하시는 게 어때요? 됐다. 경은아, 아버지 그런데 안 가셔. 빨리 와. 그래도 모처럼 다 같이 사는데 아버님만 안 가시니까. 아버님, 거긴 룸이라 다른 사람이랑 마주칠 필요도 없고 되게 조용한 집이라서 사람이 붐비지도 않아요. 아버님도 밖에서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만 남아서 집밥 드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맛있게 먹겠어요. 다른 때 같으면 순순히 물러났을 텐데 그냥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거들었죠. 그래요, 여보. 모처럼 며느리 들어와서 첫 번째 생일인데 다 같이 보냅시다. 시아버지께서는 대답을 안 하시고 꾸물거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며 아버님을 재촉했습니다. 첫 번째 생일인데 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면서요. 결국 마지못해 아버님께서도 일어나셨고 그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어요. 남편도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고요.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밖에서 밥 먹은 게 그날이 처음이었답니다. 뭔가 큰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기뻤는데 식당에 가면서 제가 괜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데 아버님이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대인 기피증이 진짜 심했구나, 내가 괜한 일을 벌였구나 싶어 후회도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식당에서 모처럼 맛있는 식사를 했죠. 아버님께서는 힘들어 하시면서도 차려진 음식을 잘 드셨고요.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치고 화장실에 들른 때였어요.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를 보고 나가려는데 순간 저는 문고리를 잡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준태 아빠 아니야? 하도 커서 준태는 못 알아봤는데 준태 엄마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 어머,
어쩜 그러고도 이런 데 와서 밥을 다 먹네. 그러니까 나는 보자마자 소름이 다 끼쳤잖아. 그것도 자식들까지 끌고 와서. 며느리도 있던 것 같은데? 그 집 며느리는 알려나 몰라. 자기 시아버지가. 쉿, 누가 들을라. 저는 그 두 사람이 양변기가 있는 칸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확인하고 후다닥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저를 봤을까봐 심장이 마구 뛰었죠. 그 뒤로 이상하게 아버님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시댁에 들러 두 분을 데려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이상했는지 묻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 혹시 체했어? 아까부터 왜 그래? 아니 그게 오빠 혹시 말이야. 아니야. 왜? 뭔데 그래? 저는 차마 아버님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겁이 나기도 했고 남편이 순순히 대답해 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분명 좋은 의미는 아니었던지라 아버님께서 거의 칩거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 아니면 본인한테 물어 들어야 할 진실이었는데 누구에게도 물을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은 생각보다 빨리 풀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연한 기회로요. 제가 두유를 좋아한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집에 두유 제조기가 있다며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 들렀는데 챙겨놓는다고 하시던 두유 제조기가 어디에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님께 연락드렸더니 급하게 나오시면서 깜빡 잊으셨다고 찬장에 있으니 찾아가라고 하셨죠. 시부모님 살림을 함부로 뒤지는 느낌이라 망설였지만 일단 왔으니 찾아가려고 주방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안쪽 구석에 있던 두유 제조기를 찾게 되었는데 넓적한 반찬통 하나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너무 생뚱맞은 장소에 반찬통 하나가 덩그러니 있으니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적막한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 저는 조심스레 그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편지 봉투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름으로 보아하니 아버님이 어머님 앞으로 보낸 편지들이었는데 저는 무심결에 열어봤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교도소에 있을 때 어머님께 보낸 편지였거든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천천히 읽어볼까 싶던 그때 번호키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허둥지둥 다시 반찬통을 챙겨 원래 있던 자리에 넣고 두유 기계만 챙겨 일어났어요.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어머님이 두유 기계 좀 챙겨가라고 하셔서요. 당황한 저는 묻지도 않은 말로 얼버무렸고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어요. 저는 무거운 두유 기계를 안고 아버님을 뵙지도 않은 채 허공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빨리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저 가볼게요. 그렇게 발길을 재촉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버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가, 경은아.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니 아버님께서는 주방 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들켰나 내가 뭔가 알아차렸다는 걸 알았나 싶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를 빤히 바라보시며 그러시더군요. 뚜껑 빠졌다. 네? 아버님께서는 식탁에 있던 두유 제조기 뚜껑을 챙겨다 제게 주셨습니다. 뚜껑을 챙긴 뒤 급하게 인사드리고 무슨 정신으로 주차장까지 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엉망으로 뒤엉킨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선 교도소에 복역하신 적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이 해외 파견을 갔다던 그때가
어쩌면 복역 중이었던 시기였을지도 모르고요. 거기다 식당 화장실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했죠. 자식들과 소원한 관계에 대인 기피증, 그런 게 다 오랜 교도소 생활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하니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는 더는 용기 타령하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여보, 아버님 말이야. 혹시 복역한 적 있어? 그 한마디의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간신히 입을 열어 한 말은 어떻게 알았냐는 것이었죠. 그 말에 저도 심장이 저 아래로 쿵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짐작했던 바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니까요.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런 건데? 그냥 별일 아니었어. 오해로 비롯된 사기였는데. 거짓말. 어? 아버님이 쓰신 편지 본 거야. 봉투에 찍힌 날짜도 봤어. 한두에 계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기로 그렇게 오래 계셨다고? 경은아,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냥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돼?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묻고 넘어가기는 힘들었어요. 정말 아니었으면 하는 딱 하나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했거든요. 알아야겠어, 오빠. 이거 나 속인 거야. 이거야말로 사기 결혼일 수도 있다고. 제발 경은아. 솔직하게 말해줘. 제발.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어. 남편이 어렵게 꺼낸 말에 저는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그토록 아니길 바랐던 것이 결국 맞았던 거예요.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데 저는 반사적으로 피했습니다. 경은아. 말했어야지. 결혼 전에 말했어야지. 어떻게 그걸 숨겨? 아버님 이상하시다, 별나시다 그렇게 물었을 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그걸 어떻게 말해? 내가 솔직하게 말했으면 너 이 결혼했겠어? 나는 그런 결혼도 못해? 아버지가 벌인 일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살아? 변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버지도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오래 계셨던 것도 아니야. 아버님 사정 변명하기 전에 내 심정이 어떤지 생각 좀 해봐. 그동안 별난 분이시지만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데. 그렇구나. 오빠가 그런 가정사가 있었구나 하고 그냥 이해해야 돼? 왜 못해? 나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아버지랑 별개로 나를 봐야지. 난 그게 안 돼.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억울할 거예요. 본인이 한 짓도 아니고 아버지가 한 짓으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어쩌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버님이 좀 달리 보였겠지만 그렇게 불편하면 아버님은 안 보고 살면 그만이고요. 하지만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바로 누군가의 악의로 인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에게 목숨을 잃은 아버지를 가진 제가 어떻게 살인자의 아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해하겠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추락사를 당하셨습니다. 아파트 공사장 인부로 일하고 계셨었는데 7층 높이에서 머리부터 떨어져 손도 써보지 못했다더라고요. 말이 추락사지 그때 함께 일했던 동료들 사이에서는 분명 누군가 떠민 거라고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하지만 심증뿐 물증이 하나도 없었죠. 엄마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버지가 안전모도 없이 그렇게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도 본인 작업장도 아니었는데
그곳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어디선가 발 뻗고 편하게 살고 있겠죠. 아무리 아버님이 교도소에 들어가 죄값을 치렀다지만 피해자 유족인 제 입장에선 죄값을 치른 것도 아니었어요. 교도소에서 나와 자기 사정 이해해주는 아내의 배려를 받으며 편하게 사는 것도 모자라 그 자식들은 멀쩡하게 결혼에 잘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아버님을 이해하면 제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되는 것 같아 싫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편도 알지 못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적잖이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남일인데도 내가 아버님이랑 당신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저는 더는 고민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집의 일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바로 안방에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급하게 따라와 저를 말리더라고요. 경은아, 뭐 하는 거야? 놔줘. 나 엄마 집에 가 있을게. 안 돼. 너 지금 가면 안 올 것 같아서 못 보내겠어. 이거 놔. 지금 안 놔주면 이혼할 거야. 남편은 그제야 제 손을 잡았던 손에 힘을 풀었죠. 그렇게 급하게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서 당황한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버님의 비밀에 놀란 마음, 그걸 숨겼다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처음엔 부부싸움을 좀 했겠거니 했던 엄마도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셨죠. 세상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시아버지 자리에. 아이고, 기가 막혀서 진짜. 나 아빠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아빠 생각이 났어. 아빠 죽게 만든 그 사람도 아버님처럼 살고 있을까? 아버님처럼 어디선가 평범한 얼굴로 그렇게 잘 살고 있겠지? 남편에게는 잠시 생각을 갖자고 했었지만 사실 저는 이혼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살인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만하는 것 같아 스스로가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문제와 별개로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혼이 그렇게 어렵고 헤어지는 게 슬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매일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났을 때 참다 못한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경은아, 제발 나 좀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아버지 안 보고 살게. 엄마도 안 보고 살게. 제발 나 좀 봐줘. 현관에서 주저앉듯 무릎부터 꿇는 남편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2주 만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됐나 싶게 몰골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엄마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을 집 안으로 들였죠. 준태야, 밥은 먹은 거야?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그만해. 밥 차려줄게. 밥이나 먹고 가. 응? 장모님이 경은이 설득 좀 해주세요. 저 경은이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헤어지자고 할까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아. 다 알아. 근데 준태야, 그건 솔직하게 말했어야 해. 내가 느꼈던 상처를 똑같이 주기 싫어서 제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꽁꽁 숨기고 살려고 했지만 결국 그 작은 아이가 제 아빠 얘기를 알게 됐던 것처럼 네가 아무리 꽁꽁 싸매고 살았어도 밝혀질 일이었겠지. 시간 문제였다고 생각해. 더군다나 매주 얼굴 보고 산 사이잖아. 안 보고 살았으면 또 모를까. 저도 모르고 자랐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해외로 일하러 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고 미워도 해봤는데 아버지가 저한테는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듣기 싫어. 지금 당신 아버지 편 드는 거야?
살인자야. 살인자한테도 귀한 자식은 있겠지. 오빠 말 듣기 싫어. 살인자도 좋은 아버지였다고 말하는 아들이 있는 게 싫다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닌데 나도 이해가 안 돼. 아버지는 짐승한테도 손찌검을 못 하시는 분인데 누군가를 죽였다는 게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 오해가 있었을 거다. 분명히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겠지. 그래서 안 보고 살 수는 없었어. 나한텐 다 듣기 싫은 변명일 뿐이야. 돌아가줘. 이혼 서류는 집으로 보낼게. 경은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살인자 아버지를 싸잡아 욕해도 모자랄 판에 자식이었던 남편이 택한 건 구질구질한 변명이었죠. 그러니 우리는 절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결국 시간 문제겠죠. 더 고민해봤자 마음만 약해진다고 생각했던 저는 다음 날 바로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선 한 달이 넘도록 답이 오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매주 얼굴 비추던 제가 오지 않으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시댁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당장 이혼 소송이든 뭐든 하라고 하지만 마음이 자꾸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복잡한 머리를 싸매고 찾은 곳이 바로 아버지 납골당이었죠. 제가 태어난 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찾아가 푸념도 하고 하소연도 할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곳에 남편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제 아버지 봉하남 앞에 서서 묵념을 하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방문인데도 저는 남편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늘 든든하고 당당하기만 했던 남편의 등이 너무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입구에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경은아! 여긴 왜 왔어? 그냥 뭐라도 하고 싶어서 장인어른께 빌어보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이별을 직감한 듯 바로 눈물을 쏟았어요. 저도 울면서 이야기했죠. 오빠도 나도 너무 힘드니까 우리 잠시만 시간을 갖자. 그럼 당장 이혼은 안 하는 거야? 그런 거라면 경은아, 나 얼마든지 기다릴게. 너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기다릴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어? 그래. 그러니까 당분간은 연락도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아빠 찾아오지도 말고 잘 지내고 있어.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알았지? 남편은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신혼생활을 중단하고 오랜 헤어짐을 맞이했어요. 살인으로 교도소 복역한 과거가 있는 시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저도 제 아버지 일만 아니면 눈 딱 감고 포용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일이 되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스스로 보류라는 선택을 한 만큼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다행히 남편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연락해 보채는 일 없이 차분히 기다려 주었죠. 그렇게 제가 집을 나온 지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시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휴대전화 액정에 뜬 시아버지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만 같았어요. 아버님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오랜 망설임 끝에 저는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준태가 말을 안 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짐작 가는 바가 있어 이렇게 나서게 됐다. 네. 내 일을 너도 알게 된 거겠지. 지난번 집에 왔을 때 짐작은 했었다. 아버님은 착잡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내가 지은 죄로 준태가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것 같다. 준태 잘못은 없지 않니? 이렇게 부탁하마. 나는 죽은 듯이 살 테니 우리 준태 한 번만 받아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염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소름 끼치고 무섭고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조차도 싫겠지. 하지만 아가, 너는 준태를 보고 선택했잖니. 내가 지은 죄로 자식까지 불행해지는 건 나한테 너무 가혹하다. 갑작스러운 시아버님의 행동에 어쩔 줄 모르던 저는 순간 아버님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인자가 자기가 지은 죄로 자식까지 불행해지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요?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애초에 죄를 짓지도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아버님 때문에 죽은 사람의 자식은요? 뭐? 그 사람한테도 자식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자식은 무슨 죄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 아버지를 잃고 평생 아빠 없이 살아야 하는데요? 그건... 아버님, 살인자의 자식은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죄로 아주 고통스럽게 평범한 삶을 빼앗긴 채 괴롭게 살아야 한다고요. 감옥에 갔다 오면 죄가 다 사라지나요? 잔인한 건요, 살인자가 감옥에 가든 그 자식이 연좌제로 똑같이 당하고 살든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고 피해자 가족의 삶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님 자식 괴로워하는 거 보시면서 평생 속죄하고 사세요. 어디서 그렇게 냉정한 목소리와 감정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버님께 그렇게 쏘아붙이고 무릎을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아버님을 그냥 두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혼으로 마음을 굳혔죠. 아버님을 그렇게 원망하는데 어떻게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이게요,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은 마음이 망가집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한쪽이 와장창 부서져 있어요. 그저 전에 듣기만 했던 제 마음이 이런데 저희 엄마는 오죽하겠나요. 저도 제 아내도 그렇게 큰 분노의 불꽃이 살아있다는 걸 몰랐어요. 날이 밝으면 남편에게 이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자 그렇게 다짐하고 잠이 들었죠. 그런데 이른 아침 제게 먼저 전화를 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경은아, 아침부터 미안해. 혹시 어제 우리 아버지 만났어? 무슨 일인데? 혹시 무슨 말씀 없으셨어? 그냥 뭐 미안하다고 오빠랑 다시 잘해볼 수 없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지. 그거 말고는 그게 전부야?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말이 있으니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재촉하기에 없었다고 했죠. 남편은 무거운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이렇게 아침부터. 그게 아버지가 사라지셨어. 사라지셨다고? 어디로? 모르겠다. 편지만 남기고 가셨는데 그 편지가 꼭? 유서 같아서.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 아버님께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설마 제가 한 말 때문에 저희 이혼을 막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속죄를 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 두려웠어요. 거짓말! 유서라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께서 설마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실 생각으로 나가셨단 말이야?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엄마한테 연락받고 급하게 가는 중인데 엄마가 아무래도 너 만나러 갔던 것 같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연락해봤어.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경은아, 끊을게.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때문일 게 분명하단 생각에 겁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경은아, 여긴 어쩐 일이야?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아직 연락 없으세요? 아휴, 없어.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아버님이 남기신 글이 어떤 건데요? 여기. 저는 어머님께서 건네주신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건 유서라고 하기엔 너무 빈약하고 그냥 쪽지였어요. 그러나 알맹이는 영락없이 유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죠. 여보, 모자란 남편 때문에 평생 뒤에서 눈물 짓게 해서 미안해. 당신도 모자라 자식 앞길까지 막는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다지만 나는 그래도 그날의 일을 후회하진 않아. 그날의 선택을 바꿔 당신과 아이들에게 더 나은 가장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내 스스로 견딜 수 없었겠지. 그럼에도 나 역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 알아. 너무 늦은 속죄가 아니길 바랄 뿐이야. 준태, 현서 잘 부탁하네. 나 같은 건 저승에서도 찾지 마. 그날 편지에서 봤던 같은 글씨의 쪽지를 보면서 저는 두려움에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아버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신다면 저는 마땅히 그렇게 됐어야 할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 탓은 단 1%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아버님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아버님의 가출이 저 때문이라는 생각에 든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요. 어머님과 남편의 원망을 각오하고 한 말인데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등을 쓸어내려 주셨어요. 마음 쓰지 마라. 네 탓이 아니니.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죄책감이 견딜 수 없게 커진 것뿐이야.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너한테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준태 아빠 나쁜 사람 아니다. 착한 사람이라, 너무 착한 사람이라 벌어진 일이었어. 뻔뻔하고 못돼 처먹은 사람이었더라면 출소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만든 감옥 속에서 살지도 않았겠지. 아버님이 만든 감옥이요? 그래, 이 집이 네 아버지한텐 감옥이자 마음의 안식처였어. 이사도 고려했지만 그 사람이 말린 거야. 어딜 가든 자기한테는 똑같다면서. 이미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벌을 주고 있던 사람이니까. 아가, 준태한테 들었어. 바깥사돈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니? 널 원망하겠니? 너를 이해시키겠니?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널 원망하는 것도 이해시키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도 그 사람에게도 사정이란 게 있었다고 말하는 거란다. 그걸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는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있던 거지. 다만 바깥사돈을 죽게 한 사람과 네 아버지를 너무 같은 사람으로만 보지 말아줘. 제게 이해를 구하고 한 말은 아니라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살인자라도 다 같은 살인자가 아니다. 편하게만 산 게 아니라 충분히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솔직히 마음에 와닿진 않았고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저 한시라도 빨리 아버님과 연락이 닿길 바랄 뿐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제가 갖게 된 죄책감을 털기 위해서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잠깐, 엄마, 혹시 아버지 거기 가신 거 아니야? 거기?
거기 있잖아, 그 사람. 아! 두 사람은 불현듯 뭔가 생각났다는 듯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나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리둥절하다 따라 나섰고 남편은 바쁘게 차를 몰았죠. 어딜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익숙한 길에 접어들면서 설마설마 했어요. 그곳은 다름 아닌 바로 저희 아버지가 계신 납골 땅이었거든요. 여긴 왜? 실은 여기에 있어, 그 사람이. 그 사람? 네 시아버지 때문에 죽은 그 사람. 세상에 이상한 우연도 다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계신 곳에 시아버지가 죽게 만든 사람도 함께 있다니요. 저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차에서 내리기 싫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둘러 차를 내리는 것을 보면서 홀린 듯이 함께 내렸죠.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그런 우연과 비극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중얼거리며 들어갔어요. 바쁘게 앞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남편의 목소리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지나쳐 급하게 뛰어가셨어요. 저는 뻣뻣하게 굳어버린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하며 남편의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죠. 정확히는 제 아버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불안은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아버지 봉하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거든요. 왜, 아버님이, 왜? 아버님께서는 당황해 모두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오로지 아버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왜 우리 아버지 봉하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지요. 하지만 엄마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물증이 충분하지 않아 풀려났다고요. 그럼 뒤늦게 감옥이라도 갔다는 말일까요? 그 사람이 시아버지고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님께 달려가 멱살을 쥐고 물었죠. 왜 아버님이 여기 계세요? 경은아, 왜 그래? 왜? 아버님이 우리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뭐? 아이, 아빠라니? 설마 경은이 네가?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이 우리 아빠를 죽인 거예요? 너 설마 한수 딸이니? 네가 한수 딸이었다고? 아버님께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고 저 역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버님께서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니요. 순간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이라도 조르고 싶었어요.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게 아니야. 경은아, 오해야. 오해라고?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 계시잖아. 아버님이 어떻게 알아? 여기 오신 적도 내 아버지 이름도 모르시는데. 나도 아버지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아. 아버지가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잼태,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 거냐?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께 여쭤보고 찾아왔어요. 저라도 사죄하고 싶어서.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그동안 아버님께서 죽게 만든 그 사람을 찾아와 사죄를 했답니다. 저를 처음 만났던 그날도 그저 지나가는 길이 아닌 저처럼 그 납골 땅에 들렀던 거였어요. 남편의 말에 아버님은 전혀 없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네가 왜 그 자식한테 사죄를 해? 대체 네가 왜? 그럼 안 해요? 내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인데 아버지가 안 하면 저라도 해야죠.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냔 말이야. 그 자식은 죽어 마땅했다고. 아버지, 속죄하신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 자식이다. 경은아, 내가 아니야. 뭐라고요? 그 자식이 한수를 죽였어. 틀림없다.
아버님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제 아버지를 죽인 게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님이 죽인 사람이 제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버님과 남편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제게 무릎을 꿇고 고쳐 앉아 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나는 젊은 시절 같은 공사장에서 일하던 동료였어. 내가 먼저 일을 하고 있었고 네 아버지가 결혼해 이사 오게 됐다면서 새로 투입됐었지.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나 싶게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헉헉대니 주변에서도 종이관이나 폼타이 옮기는 걸로 그 정도면 콘크리트 다설 때는 양생도 끝나기 전에 본인이 양생되겠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만두라고 할 정도였지. 근데 그 사람이 참 착했어.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저 생글생글 웃었거든. 아이 참, 놀리지만 마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형님들. 여기 도와줄 사람이 어딨어. 폼타이만 쥐고 폼만 잡지 말고 H빔 위에 올라가서 우라질 박스 철근이나 좀 정리해봐. 아님 그냥 수레나 밀고 다니든지. 그것도 못하겠어? 예, 해볼게요. 아이고 말은.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인상이 좋아서 그런지 네 아버지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이야. 그때 우리 팀 작업반장이 참 나쁜 사람이었어. 우리 또래였는데 말은 소장 조카라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위세가 대단했지. 자기 말 한마디에 우리 모가지가 달린 거 아니냐며 말도 못하게 괴롭혔거든. 한창 바쁠 시간에 지 혼자 선풍기 틀어놓고 누워 호사를 누리면서 한 사람씩 불러와서 어깨며 다리며 발을 주무르게 했지. 그런 사람한테 네 아빠는 좋은 먹잇감이었다. 에이, 한수씨. 한수씨 이리 와봐. 예? 예, 무슨 일로? 가서 담배 좀 사와. 돛대네. 종일 견디기가 좀 힘들고. 근데 지금 바로 작업 들어가 봐야 하는데요. 정 그러면 제가 점심시간에 마누라가 임신이라며? 예? 예. 집에 들어가면서 마누라 뱃속에 애새끼 먹을 복숭아라도 사들고 들어가려면 모가지 붙어 있어야 가능한 일일 텐데, 그치? 작업 반장은 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지. 나는 네 아빠가 약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어. 그런데 내가 틀렸었다. 네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담배가 필요하면 직접 갔다 오세요. 지금 제일 한가한 사람이 반장님 뿐인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갔다 올 동안 저 대신 현장 가실래요? 뭐? 참나. 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나 씨부리냐? 누구긴 누구예요. 반장님이지. 아니면 뭐 대통령님이나 왔습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다들 생각지도 못한 네 아빠 패기에 놀라서 숨죽여 지켜보았지. 아무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서 작업반장도 적잖이 당황한 것 같더라. 그날은 결국 담배 심부름을 못 시켰지. 다들 생각보다 배짱이 좋다고 네 아버지를 칭찬하고 박수도 치고 난리도 아니었어. 축배는 그날이 마지막이었지만 말이야. 야, 이한수, 너 왜 사냐? 명색이 공사장 인부라면서 이것도 하나 못 들어? 너 그래서 애는 어떻게 만들었냐? 아이고, 허우대가 그래서 어떤 여자가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했는지, 뭐 아니면 끼리끼리인가? 작업반장은 그날의 치욕을 갚아주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노골적으로 인신공격을 했지. 그런데도 네 아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자기가 거기서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모가지가 날아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온갖 모욕을 듣고만 있는데 그것도 참 대단하다 싶더라. 그 전까지는 늘 지켜만 보다가 그날 처음으로 네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담배를 권유했더니 네 아빠는 고개를 내저었지. 끊었어요. 애가 생겨서. 애 생겼다고 담배를 끊어? 개가 똥을 끊지. 꼴초는 아니었나 봐. 예, 꼴초까진 아니라서. 참 대단해. 그만한 모욕을 다 듣고만 있고. 뭐 어쩝니까. 내일 모레 애가 태어나는데. 그래도 참기 힘들잖아. 옆에서 듣던 내가 다 화가 나던데. 형님은 누가 형님한테 똥을 갖다 주면 받을 거예요? 그 더러운 걸 왜 받아? 마찬가지예요. 반장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 똥이라고 생각하면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 너는 똥을 줘라.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마누라랑 애 생각하면서 참는 거죠 뭐. 형님은 내가 아니라 네 아버지였다. 그렇게 차츰 가까워졌고 서로 돕고 도우며 꽤 친해졌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집사람이 준태 생일인데 같이 좀 보내달라는 거야. 첫째도 첫째지만 그때 현서는 2살이라 애 엄마가 애 하나만이라도 좀 봐달라고 한 거였거든. 작업 스케줄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일을 나가야 했거든. 애는 하루하루 커가는데 생일, 그 하루같이 보낼 시간이 안 된다는 게 속상하더라. 그 이야기를 했더니 네 아빠가 그러는 거야. 그날 자기가 쉬는 날인데 대신 나와주겠다고. 그러니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이야. 똑같이 일하는 처지에 쉬는 날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데 미안해서 됐다고 했지.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자기한테도 그런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애 아빠끼리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선뜻 내 대신 일을 나간 거였지. 결국 그날 사건이 터지고 만 거야. 다음 날 현장에 나갔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날은 작업도 쉰다기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사람이 떨어져 죽었대. 아무리 사고가 빈번한 공사장이라지만 그런 일은 처음이라 나도 너무 놀랐어. 그게 누구냐 묻다가 기절할 뻔한 거지. 한수가 그렇게 됐대. 한수라고요? 한수가 왜요? 7층에서 떨어졌다는데 이미 머리가 다 박살이 났나 봐. 그리고 지금 다들 반장짓 아니냐고 쉬쉬하고 있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반장이 술을 마시고 왔었거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무실에서도 소주를 그렇게... 술에 취해서 오전부터 애를 그렇게 갈구더니만 일 끝나고 나무라고 했었어. 그래서요? 알지? 반장 이거였던 거. 어깨에 힘 빡 주고 건달이었다잖아. 무슨 파라더라. 아무튼 그렇게 산 놈이라 뻔하다 이거지. 홍식이 자네도 알잖아. 한수 그게 고지식해서 현장 나갈 때는 안전모 꼬박꼬박 쓰고 얼마나 안전제일주의자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전모도 없이 7층에 올라갔다고? 어이구, 말도 안 되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그 사이 네 아빠 장례도 끝났는데 작업반장 놈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 소문이 흘러들어갔는지 경찰 조사도 받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대로 풀려났다. 너무 괴로웠다. 그날 내 대신에 일을 하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나 대신 죽은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더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사무실에서 반장과 소장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지. 야, 임마, 자중하라고 했지? 왜 자꾸 나와? 아이, 삼촌, 안 나오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떳떳하니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떳떳이 아니라 뻔뻔이라고 생각하겠지. 다들 쉬쉬하면서 다 너가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 몰라? 그러던가 말든가. 내 앞에서건 어디서건 그런 말 하는 인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똑같이 밀어버릴 테니까. 너 진짜 죽고 싶어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개차반처럼 살래? 사람 무섭지도 않아? 내가 진짜 누나만 아니었어도 너 그냥 깜빵이야, 알아? 아이고, 안 무섭습니다. 뭐 한 번 간 깜빵 2번 간다고 뭐 무섭겠습니까? 걱정 마시고 돌아가세요.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어? 그래, 반장이 네 아빠를 죽인 건 사실이었다. 그때 이성을 잃고 말았어. 참았어야 했을까? 그때 내 손에 공구가 쥐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달랐을까? 아니, 언제고 일어날 일이었을 거다. 나는 그래야만 했어. 적어도 한수에게 미안함은 좀 덜었거든. 아버님의 덤덤한 목소리가 끝나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오랜 세월 안고 살던 무거운 진실에 온몸이 짓눌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고 있던 그때 아버님께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경은아. 한수가 그때 내 대신 나가지만 않았어도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겠지. 너한테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아버님은 분명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님께 돌을 던지겠어요. 제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내던진 사람에게요. 저는 아버님을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사람이 너무 착해 그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렇게 큰 죄를 떠안고 살기를 자처하겠어요. 혼자도 아니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아버님, 제가 어떻게 아버님 탓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님 탓해서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그러고 평생을 사셨어요. 어떻게 그 짐을 가지고 사셨어요. 후에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한달음에 시댁으로 달려왔어요. 엄마도 아버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엉엉 눈물을 쏟아냈죠.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엔 좀 이상했어요. 복수를 해주신 건 맞지만 어감이 좋지 않아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하염없이 쏟아냈죠. 그 후로 저희 가족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인 기피증으로 밖에 나오지 못하는 아버님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부터 했어요. 스스로를 가둔 감옥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사람을 죽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여전히 아버님께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지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아버님을 지켜드려야 해요. 대신 돌을 맞고 대신 손가락질 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걸 아버지도 바라실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던 길에 남편을 만난 건 절대 우연이 아닌 아빠가 다녀가신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